태국이 캄보디아를 폭격했습니다. 열흘 만에 캄보디아군 180명이 전사했고 태국군 사망자는 단 16명이었습니다. 10대 1의 압도적 차이. 그 비밀은 한국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을 이용해 캄보디아에 갇힌 3,000명의 한국인을 전원 구출한 겁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조건을 전면 수용했고 범죄 조직 두목은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쾅!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변을 더듬거렸죠. 손끝에 차가운 시멘트 벽이 닿았습니다. 또 폭발음이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하늘이 불타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옆 침대의 지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크메르어로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공포에 질린 목소리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전쟁이래. 태국이랑 전쟁 났대.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창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어요. 국경 방향에서 불빛이 연달아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였어요. 쏜분이 뛰어왔습니다.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거 봐. 저거. 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전투기였어요. 두 대가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굉음이 들렸어요. 폭탄이 떨어진 거였죠. 저 폭탄 말이야. 쏜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산이래.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년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희망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연, 28살 IT 개발자였어요. 아니, 개발자였죠. 과거형입니다. 그때 저는 절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3기 유방암.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어머니 단둘이 살았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16년을 일하셨죠. 이제 제가 갚아드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중소기업 개발자 월급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한계가 있었죠.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싱가포르 IT 회사에서 한국인 개발자를 급하게 구합니다. 연봉 8천만 원. 숙소 제공.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링크드인으로 온 메시지였어요. 보낸 사람은 아시아 테크놀로지라는 헤드헌팅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말쑥한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웃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볏짚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연봉 8천만 원이면 1년만 일해도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라면 선진국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회사 소개도 그럴듯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고 동남아 시장을 공략 중이라고 했죠. 비행기표랑 비자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김도연님은 짐만 싸서 오시면 됩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머니께는 금방 돈 벌어서 돌아올게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도연아,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돌아와. 걱정 마세요, 엄마. 싱가포르잖아요. 안전한 나라예요. 그게 어머니를 직접 뵌 마지막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착륙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 풍경이 이상했어요. 공항이 너무 작았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긴 활주로 하나에 건물도 낡아 보였죠.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여권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그런데 도장에 찍힌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요, 여기 싱가포르 아닌가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글 지도를 켰죠. GPS가 제 위치를 찍었습니다. 시리아누크빌, 캄보디아.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도연 씨죠? 마중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양복이 아니라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잠깐만요. 여긴 싱가포르가 아니잖아요. 저 싱가포르로 가기로 했는데. 괜찮아요. 회사가 여기로 옮겼거든요. 차 타요. 남자 중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악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싫어요. 저 안 갑니다.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제 다른 팔을 잡았어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들조차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목에 닿았어요. 따끔했습니다.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본 건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천장이었어요. 금이 가 있었고 군데군데 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2인용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박혀 있었죠. 정신 들어? 옆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시리아누크빌, 캄보디아. 그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싱가포르인 줄 알았어. 환영해, 지옥에. 그의 이름은 이상훈. 45살이었어요.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조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외 취업을 알아보다가 이곳에 끌려왔다고 했죠.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8개월. 8개월이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탈출은요? 대사관 연락은요? 상훈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출 시도한 놈들 많아. 다 걸렸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가 자기 얼굴을 가리켰어요. 이게 봐줬을 때야. 어떤 놈은 손가락이 잘렸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사관은? 웃기지 마. 여기 경찰이 다 한패야. 뇌물 받고 눈 감아주는 거지. 대사관에서 뭐라 해도 씨알도 안 먹혀. 그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커다란 남자가 들어왔어요. 캄보디아인 같았습니다. 손에 긴 막대기를 들고 있었죠. 새끼야, 일어나. 그가 발로 제 침대를 걷어찼습니다. 오늘부터 일해. 따라와. 저는 끌려가듯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양옆으로 똑같은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문 틈새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계단을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빽빽하게 놓인 사무실이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인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감시원이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모니터에는 카카오톡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이야. 한국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해. 알겠어?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합니다. 그 순간 머리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거였죠.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부딪혔어요. 코피가 터졌습니다. 못한다고. 할 때까지 맞을래? 막대기가 또 내려왔습니다. 등을 맞았어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할게요, 할게요. 저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 저녁 30분뿐이었어요. 화장실도 감시를 받으며 가야 했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카카오톡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죠. 투자 권유, 로맨스 스캠, 대출 사기. 온갖 종류의 사기였습니다. 목표량이 있었어요.
하루에 최소 500건의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밥을 못 먹었어요. 3일 연속 미달이면 구타당했죠. 저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타이핑했습니다. 밤에는 8인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우면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잠을 청해도 악몽에 시달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4살 박지영. 대학 휴학하고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했다가 속았다고 했죠. 지영이는 첫날부터 울었습니다. 저 여기서 못 버텨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 옆에 앉았어요. 버텨야 해. 반드시 나갈 수 있어. 제가 믿지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 같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지영이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범죄 조직의 두목을 처음 봤어요. 천융. 중국계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항상 하얀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손에는 비싼 시계가 빛났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수용소를 방문했어요. 순찰이라고 했죠. 사람들을 쭉 둘러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폭발했습니다. 실적이 왜 이래? 다 게을러 터졌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앞에 끌려 나온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따위 말은 들었어. 천용이 손짓했습니다. 감시원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잠시 후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상훈 형이 말했습니다. 저 새끼가 두목이야. 중국 조직이랑 연결돼 있대. 캄보디아 경찰서장도 저 새끼한테 뇌물 받아먹는다더라.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훈 형이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몸값을 내는 거야. 몸값이요?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돈 내라고 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 내면 풀어줘. 못 내면 여기서 썩는 거지.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천만 원. 어머니한테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암 치료비도 못 내서 제가 여기 온 건데. 저는 돈 없어요. 그럼 열심히 일해. 실적 좋으면 빨리 나갈 수 있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3달째 되던 날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천용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김도연. 내 엄마가 연락했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디서요? 한국 대사관 통해서. 몸값 얼마냐고 묻더라. 어머니한테 연락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천용이 비웃었습니다. 연락. 그게 공짜인 줄 알아?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죠. 항암 치료 때문이었을 거예요. 도연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엄마가 돈 마련할게. 조금만 기다려. 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짓해서 미안해. 영상이 끊겼습니다. 천용이 핸드폰을 집어넣었어요. 5천만 원. 한 달 안에 안 들어오면 금액 올라가. 알겠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셨어요. 그런 분한테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죠. 집도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는 저를 찾다가 돌아가실 거였습니다. 그건 안 됐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넉 달째 되던 날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상훈 형이 말렸어요. 미쳤어. 걸리면 죽어. 여기 있어도 죽어요. 차라리 시도라도 해볼래요. 밤 2시였습니다. 수용소 뒤편에 담장이 있었어요. 높이가 3미터쯤 됐습니다. 꼭대기에 철조망이 있었지만 한 부분이 낡아서 느슨해 보였죠. 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열쇠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첩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숟가락을 꺼냈어요. 며칠 전 식당에서 몰래 훔친 거였죠. 경첩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이 조금씩 부서져 나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경첩 하나가 빠졌어요. 그때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발각됐습니다. 저는 달렸어요. 담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담장에 매달렸습니다. 팔에 힘을 줘서 올라갔어요. 철조망에 손이 긁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발목을 잡혔습니다. 어딜 도망가? 끌려 내려졌어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뒤로 기억이 흐릿합니다. 맞았다는 건 알아요. 온몸이 아팠으니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이었어요. 2m 곱하기 2m. 창문도 없었습니다. 변기 하나와 바닥에 깐 담요뿐이었죠. 사흘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만 줬어요.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나왔을 때 상훈 형이 저를 부축했어요. 이 바보야. 내가 뭘 했어.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1차 탈출이 실패하고 한 달 뒤 2차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이었어요. 감시원 중 한 명을 매수하기로 했죠. 그의 이름은 쏨분이었습니다. 40대 캄보디아인이었어요. 다른 감시원들과 달리 폭력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물을 더 주거나 휴식 시간을 조금 늘려주기도 했죠. 저는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쏨분 씨, 부탁이 있어요. 그가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뭐,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한국 돌아가면 돈 보내드릴게요. 얼마든지요. 쏨분이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마? $1000요. 아니, $2000.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보낼게요. 그는 입술을 핥았어요.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밤. 뒷문 열어둘게. 2시에 나와.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나갈 수 있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2시. 저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5명의 감시원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쏨분이 서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거였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쏨분이 천용에게 말했어요. 천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보너스 줄게.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왜요? 왜 이래요? 쏨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어요. 한 달 동안 숨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3차 탈출은 상훈 형이 주도했습니다. 억류된 지 10개월째 되던 때였어요. 상훈 형이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전직 경찰이니까 작전을 세울 수 있었죠. 새벽 3시에 동시에 움직인다. 정문 감시원이 교대하는 시간이야. 그 틈을 노리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저와 지영이도 포함됐죠. 당일 새벽, 저희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상훈 형이 선두에 섰어요. 하지만 정문에 도착했을 때 감시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거였어요. 상훈 형이 저를 밀쳤습니다. 도연아, 도망쳐. 저는 뒤돌아 뛰었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잡혔습니다. 그날 상훈 형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감시원들이 쇠파이프로 무릎을 내려쳤거든요. 비명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 뒤로 상훈 형은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탈출은 3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 소문이 돌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또 연락 왔대.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뭐래? 송환해달라고 했대. 6번째라더라. 6번. 한국 정부가 6번이나 요청했다고요?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6번이나 요청했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감시원들이 비웃었습니다. 너희 나라 연락 왔는데 우리 보스가 무시했어. 앞으로도 계속 무시할 거야. 돈 안 내면 평생 여기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한국이 우릴 버렸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쓰러졌어요. 작업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 얼굴을 박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졌죠. 지영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지영이 이마가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습니다. 감시원님, 이에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감시원이 귀찮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약 줄 테니까 데려가. 약이라고 준 건 해열제 2알이 전부였어요. 저는 지영이를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렸죠. 오빠, 나 죽는 거야?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보야, 그런 소리 마. 나 갈 거야. 저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서 잘 안 됐어요. 사흘 동안 지영이는 알았습니다.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헛소리도 했죠.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지영이는 나았어요. 젊으니까 버틴 거였죠. 하지만 그 뒤로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후유증이었어요. 그즈음 저에게도 소식이 왔습니다. 천용이 저를 불렀어요. 너 엄마 영상 왔어.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셨습니다. 뼈만 앙상했죠. 도현아.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엄마가 돈을 못 구했어.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엄마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겠구나. 영상이 끊겼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예요? 말기라고요? 천용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 것 같던데. 어차피 돈 없으면 소용없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절규했습니다. 제발요. 보내주세요. 제발. 천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가져와. 저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없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열심히 일해.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달빛만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뛰어내릴까? 진심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잖아. 고통도, 절망도, 어머니한테 짐 되는 것도.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쏜분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그가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요. 그냥 놔둬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쏜분이 저를 바닥에 앉혔어요. 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왜 신경 써요? 당신이 날 팔아넘겼잖아요. 쏜분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탕이었습니다. 먹어. 저는 멍하니 사탕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쏜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안 그러면 내가 죽었어. 두목이 시험한 거였어. 내가 믿을 만한지. 저는 사탕을 쥔 채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여기 갇힌 거야. 너랑 똑같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쏜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요즘 분위기 이상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일어난다고요? 저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쏜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그냥 느낌이야. 그날 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쏜분이 준 사탕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에 폭발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들렸어요. 점점 더 가깝게.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이 불타고 있었어요. 전투기가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쏜분이 뛰어왔어요. 전쟁이야. 태국이랑 전쟁 났어.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 폭탄 말이야. 한국산이래. 한국.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온 걸까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용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시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평소에는 우리를 감시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크메르어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작업실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천용이 사흘째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잔인한 인간이 순찰을 빼먹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옆자리의 상훈 형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무슨 일인 것 같아요? 상훈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때 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쿵.
이번엔 낮에도 들렸어요. 작업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천장을 올려다봤죠. 감시원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들 계속 일해. 멍하니 뭐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지영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오빠, 저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태국이랑 전쟁 났대. 진짜 전쟁. 전쟁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래? 아까 감시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태국군이 국경 넘어왔대. 저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가끔씩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국경 방향이었어요. 그날 밤 폭발음은 더 잦아졌습니다. 쿵, 쿵쿵, 쿵. 간격이 점점 짧아졌어요. 처음엔 30분에 한 번이던 게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제트 엔진 소리였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가는 소리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국경 방향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옆 침대에서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무서워. 저는 지영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여긴 국경에서 멀어. 안전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영이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업실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감시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 상훈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간 거 아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캄보디아는 병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날 오후 감시원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감시원이 핸드폰을 들고 뛰어왔어요. 화면을 다른 감시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F-16이 카지노 폭격했대. 어디? 오스마크? 응. 완전히 날아갔대. 오스마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스마크는 여기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국경 근처의 거대한 카지노 단지였죠. 거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감시원들이 TV를 켜놨어요. 평소에는 절대 안 그랬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뉴스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았죠. 화면에 전쟁 영상이 나왔습니다.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었어요. 폭탄이 건물에 명중하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태국군, 캄보디아 국경 카지노 단지 폭격.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무언가가 발사됐어요. 포탄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캄보디아군 진지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 40km 밖에서 정밀 타격. K9.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K9은 한국 무기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요. 감시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한국 거래. 한국이 태국한테 판 거야.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몰랐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렸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태국군 사상자 16명, 캄보디아군 사상자 180명 이상 추정. 1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캄보디아군, 한국제 무기 앞에 속수무책. 그 자막을 보는 순간 감시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 무기가 저렇게 세. 미쳤네. 우리 군대가 저렇게 밀리다니.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캄보디아군을 압도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전쟁 나흘째, 폭발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들렸어요. 창문이 덜컥거릴 정도였죠. 작업실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뭐야? 모두가 비명을 질렀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감시원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진정해.
여긴 안전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사타이프가 폭격당했대. 사타이프. 여기서 5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이 코앞까지 온 거였죠. 그날 저녁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감시원들이 자기들 걱정하기 바빠서 우리를 제대로 안 봤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쏨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쏨분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폭격이 심해요? 쏨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이 밀어붙이고 있어. 우리 군대가 못 막아. 왜요? 캄보디아군도 강하다면서요. 쏨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기가 달라. 태국은 한국한테서 최신 무기 샀거든.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렇게 세요? 쏨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었어요. 전투기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폭탄이었죠. 근데 일반 폭탄이 아니었어요.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폭탄이 활공하며 날아갔어요. 그러더니 정확히 건물 한가운데에 명중했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죠. 이게 뭐예요? KG집이라고 하더라. 한국이 만든 유도 폭탄이래.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오차가 몇 미터 안 된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어.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저런 걸 만들었다고요? 쏨분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지상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철제 덩어리가 보였어요. 포탑이 달린 차량이었죠. 이건 K9이라는 자주포야. 사거리가 40km래. 40km요? 응. 우리 BM-21은 20km밖에 안 되거든. 우리가 쏘기도 전에 얘들이 먼저 맞춰버려. 영상에서 K9이 포탄을 발사했어요. 발사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캄보디아군 진지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왔죠. 저게 40km 밖에서 쏜 거야. 우리 애들은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맞았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캄보디아가 지는 거예요? 쏨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답이 없어. 공군도 박살났어. 공군이요? 응. 태국이 천궁이라는 미사일 시스템 갖고 있거든. 우리 전투기가 접근하면 다 격추당해. 나흘 만에 전투기 8대 잃었대. 천궁. 그것도 한국 무기였습니다.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복잡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강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1년 반 동안 여기 갇혀 있는 거죠? 전쟁 닷새째.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감시원들이 또 TV를 켰어요. 화면에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우리는 태국의 불법적인 침공에 맞서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의 무기가 우리 전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적의 무기. 한국 무기를 말하는 거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캄보디아 군인들이 나왔어요. 수십 명이 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태국군, 주요 거점 4곳 점령. 캄보디아군 조직적 저항 붕괴. 감시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망했어. 이러다 여기까지 밀려오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국군이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군사 지원 거부. 외교적 중재만 제한. 중국이 거부했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 편이잖아요. 친중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안 도와준다고요? 감시원 하나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놈의 중국. 돈 처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 척이야? 다른 감시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도 지금 바쁘잖아. 미국이랑 싸우느라 우리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외면했다. 캄보디아는 혼자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선명해졌어요. 캄보디아가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쏨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도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잠깐 나와봐. 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가에서 쏨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쏨분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뭔데요? 오늘 두목한테서 연락 왔어. 철수 준비하라고.
철수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래. 태국군이 가까워지고 있거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어떻게 돼요? 쏜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몰라. 아마 같이 끌고 갈 거야. 아니면,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뭐요? 저는 물었지만 쏜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요? 언제 철수해요? 아직 몰라. 근데 빠르면 며칠 내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며칠 내로 죽을 수도 있다고요? 쏜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상한 소문이 돌아. 무슨 소문이요? 한국이 뭔가 움직이고 있대. 한국이요?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는 몰라. 근데 한국 정부가 태국한테 뭔가 요구했다더라. 이 전쟁이랑 관련해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6번이나 송환 요청했는데 캄보디아가 무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몰라. 소문일 수도 있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두목도 초조해하고. 쏜분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국, 혹시 우리를 구하러 오는 걸까요? 아니야. 기대하지 마.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1년 6개월 동안 버림받았잖아. 이제 와서 뭘 기대해? 하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근두근.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알았어요. 전쟁 엿새째. 수용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감시원 숫자가 또 줄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10명이던 게 5명으로 줄었습니다. 작업실로 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감시원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랑 소지품을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상훈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망 준비하나 봐. 도망이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감시원들이 도망 준비를 한다. 그 말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뜻이었죠. 작업실에 도착했는데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였어요. 영어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캄보디아 인신매매 범죄 비판 성명 발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엔이 캄보디아를 비판했다고요? 뉴스가 계속됐어요. 유럽의회,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 방조 규탄 결의안 채택, 미국 국무부,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최악 등급 국가로 지정.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갇혀 있다는 걸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알면서 왜 구해주지 않은 거야? 1년 6개월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사설 한국의 자국민 보호 정책 본받아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칭찬했다고요?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 일본이 한국을 본받으라고 했다고요? 화면에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국내 외국 기업 공장을 유치하려는 한편 많은 노동자들을 갑자기 구속했다. 이것은 투자 확대를 계획한 일본에게는 몹시 곤혹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대응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태국에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고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일본도 배워야 한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로 무장한 태국, 중국마저 외면한 캄보디아, 국제사회의 비판,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감시원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천용이 나타났어요. 며칠 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하얀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그는 감시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험이 없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감시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두목님, 태국군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천용이 버럭 소리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해.
하지만 감시원들의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두목을 신뢰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천용이 사라진 뒤 쏨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방금 봤어? 네. 두목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당연하지. 지금 난리 났거든. 무슨 일인데요? 쏨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한테 손 내밀었대.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전쟁 멈춰달라고 부탁했대. 한국이 태국 설득해주면 조건 들어주겠다고. 한국한테 부탁했다고요? 캄보디아가요? 그래서 한국이 뭐래요? 쏨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조건 내걸었대.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쏨분이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너희 한국 사람들 3,000명 다 보내주면 전쟁 멈추게 해주겠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00명. 우리 전부를 보내주면 전쟁을 멈추게 해주겠다고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응. 두목이 발칵 뒤집어졌어. 캄보디아 정부가 조건 받아들일까봐 무서운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위해 그런 조건을 내건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원망했죠. 그런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울어? 쏨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한국이 우릴 버리지 않았어.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쟁 8회째 역사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아침부터 감시원들이 술렁거렸어요. TV 앞에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정부청사가 나왔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이 연단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첫째, 캄보디아에 억류된 한국 국민 3천여 명을 전원 즉각 송환합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배후를 철저히 색출합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셋째, 범죄를 방조한 책임자들을 처벌합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였어요. 캄보디아가 항복한 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한국인들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멍한 표정이었죠. 지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오빠, 저거 진짜야? 우리 나갈 수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요.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전국의 범죄 단지에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일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경찰들이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사람들이 끌려 나왔죠. 자막이 떴습니다. 시아누크빌 경찰서장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주지사 2명 구속.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경찰서장이 잡혔다고요? 주지사가 구속됐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뇌물 받고 눈 감아주던 사람들이 잡히고 있었어요. 감시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어. 우리도 잡히는 거 아냐? 빨리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가해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묘한 쾌감이 들었어요. 사이다. 이게 사이다라는 거구나.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갇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조건을 수용했다고 했지만 수용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천용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죽여. 그가 악을 썼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거였죠. 경찰이 와도 여긴 안 돼. 내 관할이야. 감시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두목님, 그래도 정부에서 조건 수용했다는데. 닥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천용은 분명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조건을 수용했지만 천용은 순순히 우리를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범죄자였고 우리는 그의 범죄 증거였죠. 증거인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쏨분이 또 찾아왔어요. 김도연. 네. 오늘 밤 경계가 삼엄해. 조심해. 무슨 일이에요? 쏨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목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아. 뭐요? 몰라.
근데 느낌이 안 좋아. 저는 불안이 엄습했어요. 우리 죽이려는 거예요? 쏨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어떻게요? 모르겠어. 나도. 쏨분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하려 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도 조건을 수용했다. 하지만 천용은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다. 이대로 죽는 걸까? 1년 6개월을 버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걸까?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전쟁 9회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감시원 숫자가 또 줄어 있었어요. 어제 5명이던 게 3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도망갔어. 상훈 형이 중얼거렸어요. 쥐새끼들. 배 떠나기 전에 먼저 뛰는 거야. 저는 묘한 희망이 들었습니다. 감시원들이 도망가고 있다. 그 말은 상황이 그만큼 기울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천용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천용이 우리를 모아놓았습니다. 다들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일 새벽에 이동한다. 다른 곳으로. 이동이요? 저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어디로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천용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해. 이동.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를 데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였죠. 천용이 떠난 뒤 작업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동이라니,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이려는 거 아냐? 어떻게 해? 도망가야 하나? 공포가 퍼졌어요. 저는 지영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몰라. 근데 뭔가 해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날 밤 쏨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급한 표정이었어요. 김도연, 나와봐. 빨리. 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쏨분이 복도 끝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잘 들어. 시간이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두목이 너희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 알아요. 오늘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쏨분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두목이 일부만 데려가려고 해. 나머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나머지는 뭐요? 없앤대.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없앤다고요? 증거 인멸이야. 몸값 못 낸 사람들, 병든 사람들. 데려가 봤자 짐이니까. 지영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아직 몸이 안 좋았습니다. 기침이 계속됐고 열도 가끔 났죠. 지영이도요? 쏨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쏨분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왔어. 네. 한국에서 온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한국 군인들이 온대. 오늘 밤에. 한국 군인이요?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는 몰라. 근데 통신 감청했는데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에 들어왔대. 범죄 단지 급습한다고.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온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로요? 응.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 그 전에 두목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 쏨분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뒷문 열쇠야.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걸로 도망가. 저는 쏨분을 바라봤어요. 왜요? 왜 도와줘요? 쏨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지쳤어. 이런 짓 하는 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도 가족 있어. 딸이 하나 있거든. 너희 보면 내 딸 생각나. 저는 목이 메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마. 내가 나쁜 놈인 건 변함없으니까. 쏨분이 돌아섰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오늘 밤이야. 그가 사라졌어요. 저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한국이 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상훈 형과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형, 지영아. 잘 들어.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거야. 뭔데? 상훈 형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대. 뭐? 한국 군인들이 우리 구하러 온대. 지영이 눈이 커졌어요. 정말.
진짜야? 응. 근데 두목도 오늘 밤 움직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상훈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비하고 있자.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새벽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한국이 와주세요. 제발. 새벽 3시.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웅웅웅.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헬리콥터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3대, 4대. 형, 지영아, 일어나. 저는 소리쳤어요.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깨어났죠. 뭐야? 무슨 소리야?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타탕, 탕탕탕.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도요.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침입자다. 무장 침입자. 감시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 거야. 정말 온 거야. 탕탕탕. 총성이 가까워졌어요. 복도에서 격투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철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나타났어요. 전신 검은 옷에 헬멧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겁먹지 마세요. 그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한국 분들 계십니까? 대한민국 해군.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기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몇 분이세요? 8명이요.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다치신 분 있어요? 아니요. 다들 괜찮아요.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부터 저희를 따라오세요. 안전하게 대피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왔어. 진짜로 왔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총성은 멈췄어요. 바닥에 감시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죽은 건 아니었어요. 제압당한 거였습니다. 군인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했어요. 빨리요. 시간이 없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니 더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융. 그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두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투성이었죠. 군인 하나가 그의 머리를 밟고 있었어요. 꼼짝 마. 천융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중국 사업가야. 너희 나라랑 외교 문제 생긴다. 군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인신매매범이 무슨 사업가야. 조용히 해.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천융이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가해자가 무릎 꿇은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오빠, 저 사람 잡혔어. 지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응, 잡혔어. 끝났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동이 트려는 거였죠. 헬리콥터 3대가 땅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군인이 외쳤습니다. 탑승하세요. 빨리요. 저는 헬리콥터를 향해 뛰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지영이와 상훈 형도 따라 올라왔죠. 안에는 이미 다른 한국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다른 수용소에서 구출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이륙합니다. 헬리콥터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용소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지옥 같은 곳이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군인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물 드릴까요? 그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마셨어요. 물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국 공군 기지입니다. 거기서 비행기 갈아타고 한국으로 가요.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이요? 네. 집에 가는 겁니다. 집. 1년 6개월 만에 듣는 집이라는 단어. 저는 또 울었어요. 옆에 있던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집에 가는 거야? 응. 집에 가. 엄마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만날 수 있어.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울음소리와 프로펠러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늘이 밝아왔어요. 캄보디아의 하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년 6개월, 547일. 지옥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바람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바람조차 달랐습니다. 감옥의 공기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공기였죠. 저는 헬리콥터에서 내렸습니다. 활주로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큰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회색 동체의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였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군인이 안내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송기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인이었어요. 다른 수용소에서 구출된 사람들이죠. 누군가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847명, 848명, 849명, 800명이 넘는 사람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있었죠.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송기 입구에 군인이 서 있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모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수송기 안으로 올라갔어요. 좌석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군용기라서 비행기 좌석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디든 좋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이가 옆에 앉았어요. 상훈 형은 그 옆에 앉았죠. 군인이 담요를 나눠줬습니다. 추우시면 덮으세요. 담요를 받아들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수용소의 거친 담요와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빠, 지영이가 불렀어요. 응. 우리 정말 집에 가는 거 맞지? 응. 맞아. 꿈 아니지? 저는 지영이 손을 꼬집었어요. 아야. 봐. 꿈 아니야.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보는 그 아이의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수송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태국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동남아시아가 멀어졌습니다. 안녕, 지옥.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안 봐. 비행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잔 것 같았습니다. 악몽도 없었죠. 눈을 떴을 때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착석 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인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나타났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오빠, 저거 한국이야. 지영이가 외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요. 한국. 1년 6개월 만에 보는 내 나라.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로가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덜컹거리며 비행기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수송기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이다, 집이야. 한국이야, 한국. 사람들이 울고 웃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집이에요. 드디어 집에 왔어요. 수송기 문이 열렸습니다. 밖이 보였어요. 인천공항 활주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활주로에 수백 명이 서 있었어요.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기자들인 것 같았죠. 저게 뭐야? 상훈 형이 중얼거렸어요. 군인이 설명했습니다. 마중 나오신 가족분들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요. 가족.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을까? 저는 급하게 문 쪽으로 갔어요. 트랩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두 발, 발이 땅에 닿았어요. 한국 땅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밟는 한국 땅.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도연아, 그 목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어요.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뛰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야위셨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지셨죠. 항암 치료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 품이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괜찮아. 살아왔으면 됐어. 살아왔으면.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에 있었죠. 김도연 씨.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님. 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이 무릎을 꿇다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났어요. 다른 귀환자들에게 가려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3개월 후, 저는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법정이 나왔어요. 피고인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흉. 저를 1년 6개월 동안 지옥에 가뒀던 그 악마.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천흉. 인신매매, 감금, 폭행,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천흉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해자만 3천여 명. 피해 금액 추산 5천억 원 이상.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30년.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어. 진짜 끝났어. 옆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 끝났다. 도연아. 네, 엄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경찰서장 3명이 기소됐습니다. 뇌물수수와 범죄 방조 혐의였죠. 그 다음 주에는 한국인 브로커 7명이 체포됐어요. 피해자들을 유인한 공범들이었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캄보디아, 한국 요청으로 범죄 조직 소탕 작전 전개, 인신매매 단지 12곳 폐쇄, 피해자 3천여 명 전원 송환 완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국제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자국민 보호 정책, 국제사회 주목, 태국 캄보디아 전쟁, 인신매매 범죄 청산의 계기 되다. 한국 모델, 동남아 인신매매 대응의 새 기준 될까? 한국 모델, 그 표현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해냈습니다. 3,000명을 구해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돕는 일이죠. 경험자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바보 같았어요.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절박했던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피해자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범죄자에게 있는 거죠.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제가 귀국한 직후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셨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암세포가 많이 줄었대요.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내가 돌아와서 살 이유가 생겼어. 그래서 이긴 것 같아.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 때문에 버텼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못 드린 효도를 이제부터 해드릴 거예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지영이는 대학에 복학했어요. 가끔 연락이 와요. 오빠, 나 시험 잘 봤어. 오빠, 남자친구 생겼어. 그 아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웃게 돼요. 상훈 형은 재활 치료 중이에요. 다리가 많이 나아졌대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아, 나 다시 경찰 할 거야. 이런 범죄 막는 일. 형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응원했어요. 꼭 하세요, 형. 우리 모두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꿔요. 어둠 속에서 감시원들에게 쫓기는 꿈. 천용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 탈출하려다 잡히는 꿈.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 있어요. 내 방, 내 침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저는 자유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외 취업 제안을 받으면 꼭 확인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여권을 빼앗으려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까지 활용해서 우리를 구했어요. 3,000명 전원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위험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힌 한국인들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